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전자계산기 구조 11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최근 기출문제를 제가 완벽 분석을 해서 지난 1강부터 10강까지 공부했던 내용 외에 새로 추가된 문제를 제가 내용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수업시간 뒷부분에서 이제 에필로그 강의라는 제목으로 전자계산기 구조 1강부터 우리 10강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좀 두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자, 지난 10강까지 우리 너무 바쁘게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자,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화면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 역시 최근 기출 특강이라 해서 최근 기출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본강 10강 속에 없었던 내용들이 생뚱맞게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만점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하나의 자신감이지만 그런 문제들을 한번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체크를 해둔다면 한번 나왔던 문제가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한 6, 7가지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 이번 시간에 보내드리는 이 내용 자체는 개념 위주의 설명보다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대비할지에 대해서 암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캐시 메모리의 쓰기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2년 또 2013년 연속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우리가 캐시 메모리 하면은 우리가 지난 그 주기억 장치 또 CPU 얘기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캐시 메모리가 뭐였습니까?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해주는 메모리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했었죠. 캐시라는 말이 나오면 CPU 주기억 장치 연관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캐시 메모리의 쓰기 정책이다. 캐시가 하는 역할은 CPU가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받을 때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오고 하는 데 있어서 주기억 장치의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주기억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CPU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캐시라는 메모리를 두는데, 그러면 CPU가 원하는 것들을 캐시나 주기억 장치가 빨리 CPU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CPU가 원하는 것을 캐시나 주기억 장치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캐시 메모리 쓰기 정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캐시하고 주기억 장치에 CPU가 원하는 것을 둘 다 기록해 두는 방식. 그게 이제 첫 번째 연속 기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데이터 쓰기를 하고자 할 때 캐시와 주기억 장치에 동시에 쓰기를 하는 방식으로서 주기억 장치와 캐시 기억 장치가 항상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CPU는 자기가 원할 때마다 캐시나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장치들 간의 접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쓰기 동작이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이제 후기입 방식이라는 것은 데이터 쓰기를 하고자 할 때, 캐시가 쓰기를 하고자 할 때 캐시에 먼저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캐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신호가, 어떤 조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주기억 장치에 쓰라 하면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쓰지 않고 캐시가 갖고 있다가 CPU가 원할 때 바로 캐시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 속도를 보완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캐시의 쓰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자, 쓰기 동작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요. 복잡한 하드웨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 내용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한다. 뭐가? 후기입 방식이.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일 기입 방식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러니까 캐시든 주기억 장치든 어느 한쪽에만 기록하는 방식을 우리가 단일 기입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2012년, 2013년 연속적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2014년, 2015년도 연속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캐시의 적중률을 구하는 공식이다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적중률과 미스율에 대한 공식인데 이거 자체는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적중률이다, 명중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전체분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액세스 횟수분의 적중 횟수가 적중률을 나타내는 거고, 미스율이라 그래도 미스율의 공식이 뭐냐 그러면 총 액세스 횟수분의 미스된 비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총 액세스 횟수분의 적중 횟수다. 총 액세스 횟수는 다른 말로 이제 적중 횟수와 실패 횟수를, 미스 횟수를 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분의 적중 횟수가 된다. 그래서 캐시의 적중률은 평균적으로 항상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CPU가 캐시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미스율은 1이라는 값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전체에서 총 SS 횟수분의 적중 횟수를 빼면 당연히 미스율이 나오는 거죠. 공식 자체를 물을 수도 있고 계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13년에 이어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세 번째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는 캐시 메모리의 주소 매핑 방법이다. 매핑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상이다, 이제 접근한다, 뭐 이런 뜻인데, 직접 매핑과 연산 매핑, 그리고 셋 연산 매핑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셋 연산 매핑은 위에 두 가지의 장점만을 뽑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직접 매핑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매핑이죠. 그러니까 블록 단위로 나눈 주소를 오직 한 군데에만 저장할 수 있는 게 직접 매핑이다. 장점으로서는 구조가 간단하지만 단점으로서는 비효율적인 캐시 사용으로서 적중률이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걸 단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연산 매핑은 풀 어소시에이티브죠. 어소시에이티브가 무슨 연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풀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이라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저장이 되고요. 메인 데이터 주소와 데이터까지 모두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장점으로서는 직접 매핑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지만, 단점은 캐시의 모든 부분을 검사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캐시 메모리의 주소 매핑 방법이 2012년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매핑 방법에 대해서 또 2013년, 14년, 15년 이어서 계속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였고요. 자, 네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좀 편안하게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이 빨라집니다. 그죠? 좀 천천히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채널 명령어와 파이프라인 기법. 자, 이 채널 명령어에서 채널이라는 말 나오면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채널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CPU와 입출력 장치를 생각해야 되죠. 캐시하면 CPU와 주기억 장치를 생각해야 되지만 채널하면 CPU와 입출력 장치를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채널 명령어다. 그래서 입출력 명령어, 주기억 장치 내에 기억된 각 블록의 정보, 그리고 채널 명령어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요소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채널 명령어의 정의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해서 나온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채널 명령어가 가질 네 가지 요소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었어요.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암기를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특히 이렇게 영어로 이니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영어 단어도 여러분이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기사하고 산업기사 비교하면 산업기사에서 문제가 오히려 더 영어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사 산업기사를 제가 또 언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차이는 이제 그 응시 자격 요건이죠. 요건이 이제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사의 응시 자격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산업기사를 응시를 하고 계시지만, 기사의 응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산업기사의 응시 자격 요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산업기사도 시험을 같이 응시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 치는 날짜가 똑같죠. 똑같은 날에 오전에는 기사 시험을 치고 오후에는 산업기사를 쳐요. 물론 그 제도가 또 바뀌어서 오전에 산업기사를 치고 오후에 기사를 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하루에 기사 산업기사를 같이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 과목 자체가 5과목이 거의 90% 이상이 공통 과목입니다.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강의 중에서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이 세 과목은 100% 기사 산업기사 똑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기사고, 또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산업기사인데, 이 과목은 거의 한 60% 정도가 같다. 한 5, 60% 정도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강의는 제가
제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위한, 또 산업기사를 위한. 그리고 마지막 과목에 해당되는 데이터 통신이 이제 기사고, 정보통신 개론이 산업기사인데, 통신이라는 과목이죠. 이 데이터 통신과 정보통신 개론은 기사산업기사의 거의 90% 이상이 동일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기사 순서로 공부를 하셔도 산업기사를 충분히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시험 치기 때문에 같이 응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산업기사 문제가 더 어렵고 어떨 때는 또 기사 문제가 더 어렵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만약에 기사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산업기사는 건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같이 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또 시간이 또 허락하시는 분들은 기능사도 함께 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사 있으면 산업기사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사 있으면 산업기사 필요 없고요. 산업기사 있으면 기능사 필요 없어요. 근데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자격증 몇 개 있습니까? 저는 IT 관련 자격증 20개 있습니다. 딱 20개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와, 지금 20개나 있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워드 프로세스 1급, 2급, 3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급, 3급. 이것만 해도 9개잖아요. 종목은 3종목이지만 이것만 해도 9개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력서 쓸 일은 없겠지만 이력서 쓰면 이제 자격사항에다가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다 쓰면 9줄이 생기잖아요. 그쵸? 스펙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뭐, 농담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격증이라는 것은 보험이고요. 보험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쓰이지 않겠지만, 내가 딸 수 있을 때 따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쓰이게 되는 게 그 자격증의 묘미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어차피 지금 공부할 때, 산업기사 도전하시고, 또 기능사 도전하신다면, 훨씬 더 좋다. 그깟 원섭이 그거 얼마 한다고요. 그죠? 시간 조금만 더, 시험 치는 시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잖아요. 공부할 시간을 따로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죠? 자, 말이 딴 데로 샜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잘 정리해달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명령어와 파이프라인 기법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했는데, 채널 명령어는 이제 개념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이 파이프라인 기법이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었죠. 자, 파이프라인 기법이라는 것은 한 명령어의 수행이 끝나기 전에 다른 명령어의 수행을 시작하는 연산 방법이다. 파이프 아시죠? 파이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파이프. 그러니까 파이프를 연결할 때 이 파이프가 이렇게 서로 연결할 때 이렇게 딱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걸 덮어 씌워서 이렇게 겹쳐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겹쳐서 연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 과정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과정이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쵸?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명령어의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고요.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파이프라인을 쓰는 이유는 컴퓨터의 처리 속도의 향상이 아니라 처리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10년, 11년, 12년, 13년 연속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거 별표 3개 따로 해도 되겠죠? 같이 할까요? 자, 이 부분을 따로 별표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처리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파이프라인의 기법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여러분이 쓰는 디지털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식이고, 5번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인 동작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반적인 원인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자원 충돌, 2번 데이터 의존성, 3번 분기가 곤란하다,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외우는 거 잘하는 거 알아요. 그죠? 잘 못한다고요? 원래 공대생이나 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외우는 거 진짜 못해요. 그죠? 근데, 이게 비전공자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외우는 거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잘한다 해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신감을 드린 겁니다. 제가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는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수직적인 마이크로 프로그래밍과 수평적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으로 나눠줍니다. 자, 마이크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적다. 아주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좀 적다. 마이크로라는 단위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제 용량 단위가 한 번 더 나오긴 하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마이크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단위 문제가 가끔씩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밀리, 세컨드, 밀리초라고 얘기하죠.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그죠? 뭐 펜토초, 또 아토초, 뭐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얘기하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15승, 10의 마이너스 18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초라는 것은 100만 분의 1초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빠르고 적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의 마이크로라는 단어는 아주 작다는 의미, 그죠? 적은 프로그래밍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직적과 수평적으로 구분하는데 키워드를 찾아보면 장단점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직적에 대한 개념과 수평적에 대한 개념만 차이를 두고 읽어봐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2014년, 15년도 연속적으로 나올 가망성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직적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은 마이크로 명령어의 연산 필드에 적은 수의 코드화된 비트들로 포함시킴으로써 제어 기억 장치의 용량을 줄이고 해독기를 이용하여 그 코드를 필요한 수만큼 제어 신호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만큼 확장해주는 방식이다. 반면에 수평적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은 연산 필드의 각 비트와 제어 신호를 어떻게 1대1로 대응시켜서 그 수만큼 비트들을 이루어진 마이크로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수평적 마이크로 방식이다. 해서 이 두 가지의 개념 정의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문장을 적어주고 얘가 무엇입니까? 1번 수직적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2번 수평적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3번, 4번 따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답은 수직적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이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였고요. 6번째 넘어가게 되면, 자, 6번째는 이제 프로세서 제어 동작과 연산 동작 부분인데, 제어 주소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1번의 설명을 보시면 이 제어 주소 레지스터의 의미가 다음에 제어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주소를 가진 레지스터다. 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주소를 가졌다. 이 말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 맞아요. 근데 가나다라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없단 말이죠. 없었을 경우에 답이 뭘까? 제어 주소 레지스터란 말이 말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제어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주소를 가진 레지스터니까 제어 주소 레지스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제어 주소 레지스터에 적재되는 내용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어떻게? 1번 사상의 결과값, 2번 주소 필드, 3번 서브루틴의 레지스터,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출제될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지금 이 6번째하고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2012년도에 나왔던 거죠. 제어장치 모델에서 제어장치로 입력되는 항목은 3가지. 클럭, 그리고 명령, 레지스터, 그리고 플래그 3가지. 아닌 것은 해서 출제가 됐었고요. 또 2012년 5월에 출제됐던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동작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입출력, 그죠?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브랜치라 그러죠. 분기 단위 산술 연산자. 그리고 3번에 상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스테이트 센스, 상태 처리에 관련된 3가지를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직렬 연산과 병렬 연산. 이 직렬과 병렬 설명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 1차선 도로와 7, 8차선 도로를 비교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들어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 그럼 1차선 도로로 가면 어떻게 해요? 차 막히면 끝장이에요. 그쵸? 속도가 어떻게 해요? 느려지겠죠. 막 밀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도로 공사비는 어떻게 들어요? 적게 들겠죠. 근데 7, 8차선 도로를 만들었어요. 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수 있어요. 근데 7, 8차선 도로니까 구조가 복잡해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거면 끝이에요. 그쵸? 그래서 직렬 연산 방식이 1차선 도로다. 처리 시간이 많고요. 처리 속도는 느립니다. 하드웨어 구조가 간단하지만 병렬은 처리 시간이 적고 속도가 빨라요. 그쵸? 근데 하드웨어 구조는 복잡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있고요. 제 나머지 좀 찌질이를 좀 모아봤습니다. 찌질찌질한 거. 2012년 나왔던 4개의 문제인데 2012년 이 3월에 나왔던 이 문제들이 상당히 좀 생뚱맞게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일단 첫 번째가 DMA의 데이터 전송 절차.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죠. DMA가. 자, 전송 절차를 이거 순서대로 암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버스의 사용 요구가 있어야 되고,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허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요구, 허가, 전송, 인터럽트 요 네 단계의 순서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A라는 게 이제 그 프로그래머블 로직 어레이라,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로직을 만들어주는 어떤 배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소자를 의미하는 게 바로 PLA라는 용어고요. n개의 입력에 대해서 2의 n승계의 출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2의 n승계입니다. 2의 n승계. 그래서 2개가 입력이 되면 2의 2승이니까 4개 이하의 출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가? PLA가. 그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플롭스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메가라는 단위 아시죠? 메가라는 단위. 뭐 쓰면은 뭐 이렇게도, 뭐 영어니까 메가 이렇게도 씁니다. 뭐 바깥 몇 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메가라는 단위 나오니까 우리가 메가 하면은 이렇게 M이라고 쓰잖아요. 메가. 그죠? 그 앞 페이지에서 제가 그 처리 속도 단위, 그래서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보내드렸듯이 이거는 용량을 나타내는 건데, 이 메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킬로라는 게 있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요거, 그쵸? 킬로가 뭡니까? 2의 10승이죠. 메가는 2의 20승, 기가는 2의 30승, 테라는 2의 40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2의 10승은 정확하게 하면 2의 10승 얼마입니까? 1024죠. 1024입니다. 2의 10승이 1024고요. 2의 20승은 또 1024 곱하기 1024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그냥 약으로 따지면 킬로는 우리가 10의 3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테라는 10의 12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라는 단위는 10의 6승이니까 100만이죠, 100만. 그러니까 100만 단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 메가플롭스라는 게 1초간 실행되는 뭐에? 부동소수점의 연산의 수를 100만 단위로 하여 나타내는 수를 메가플롭스란다. 그러니까 메가라는 단위를 안다 그러면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키워드는 부동소수점의 수를 100만 단위로 한다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나오는데, 이제 블루레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최신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다운받을 때, 이 어둠의 경로로 가서 뭔가를 다운받을 때 이거는 블루레이 화질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레이라는 게 초고화질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고선명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블루레이 디스크니까 짧은 파장을 갖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광기록 방식의 저장 매체다. 근데 이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이 용어가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 데이터 통신과 정보통신 개론에서 뉴미디어 파트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생뚱맞게 또 툭 튀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이 과목 자체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정보 처리 전체 과목을 대표하는 과목이에요. 전자계산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뭡니까? 컴퓨터라 하죠. 컴퓨터의 구조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문제, 통신의 문제, 뭐 소프트웨어 공학의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고, 컴퓨터의 구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계산기 구조가 그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공부한 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공부한 데 말고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니까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20점 만점에 일단 15점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15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대신에 지난 10강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완벽하게 정독해서 강의를 다 들었다면 최소한 15점을 맞을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 강의를 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아슬아슬하게 합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유있게 공부를 해서, 여유있게 합격을 해서 마음이 편해야 되지, 꼭 보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가답안 발표 나면은 가답안 매겨보고, 선생님 한 문제, 이 문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면 그 문제 때문에 논란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유있게 합격하면 그 문제가 맞든 틀리든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 기출문제 분석을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하고 같이 지난 1강부터 10강까지의 내용을, 지난 데이터베이스 강의에서도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에필로그 강의다 해서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전자계산기 구조도 지난 1강부터 공부했던 내용을 테마별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었습니다. 1강 타이틀이었습니다. 1강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전자계산기 구조의 개념과 그리고 불대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불대수 중에서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불대수가 단독으로는 시험에 최근에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논리식의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그 1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우리가 연습을 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불대수 공식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들을 알고 있어야만 이 내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가물가물하시면 다시 한번 가서 강의를 이 부분만이라도 들으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논리회로 중에서 조합 논리회로에 대해서 배웠죠. 자, 논리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뭘 공부했냐면 AND 회로, OR 회로, NOT, 그리고 뭐 XOR, 뭐 NOR, NAND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가물가물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진리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논리회로의 그림까지 이해하시면서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면 논리회로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조합 논리회로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논리회로를 간략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간략하는 부분이 논리회로를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죠? 여러 개를 조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불대수의 공식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입력이 들어갔어. AND를 만났어요. AND를 만나고 NOT를 통과했을 때 나왔을 때 또다시 AND를 만나서 NOT를 통과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마지막에 이렇게 A 동그라미 플러스 B라고 만들어지죠. 이게 결과는 뭐야? 이 논리회로는 뭐랑 똑같다? XOR의 결과랑 똑같다. XOR의 결과식은 AB 플러스 AB의 앞에 바 뒤에 바 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가물가물하면 안 되는데. 그쵸?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결과식하고 똑같은 게 무엇입니까?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리회로였고요. 이어서 우리가 3강에서 이제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조합 논리회로는 이제 반가산기, 전가산기 이런 거였고요. 순서 논리회로에서는 플립플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반가산기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논리회로 중에서 반가산기는 이 회로가 XOR 회로죠. XOR 회로와 그리고 AND 회로를 합해서 하나의 조합 논리회로를 만들어서 반가산기를 만들었고 XOR 결과식이 SUM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캐리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SUM이라는 결과는 XOR의 결과가 나오는 거고 캐리의 결과는 AND의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그 반가산기의 그림과 진리표와 논리식과 또 다르게 표현한 그림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조합 논리회로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반가산기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순서 논리회로는 조합 논리회로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개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논리회로의 대표적인 게 바로 플립플롭이죠. 플립플롭을 다른 말로 제가 팔딱팔딱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클럭 펄스를 이렇게 쿡쿡 찔러주는 거야.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하드디스크가 막 동작할 때 LED 불빛이 깜빡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실제로는 컴퓨터 내에 있는 이런 플립플롭들이 동작하면서 클럭 펄스가 막 생기는 그런 과정을 이제 LED로 표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적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플립플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RS 플립플롭이고요. RS 플립플롭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특성표인데, 특성표가 S와 R 값이 00011011로 들어갔을 때, 클럭 펄스를 팍팍 줄 때, 결과값이 00일 때는 변함이 없고요. 01일 때는 0, 리셋되고, 10일 때는 1, 셋되고, 그 다음에 11일 때는 동작 안 되는 부정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RS 플립플롭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RS 플립플롭의 이 부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JK 플립플롭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플립플롭 부분의 이 특성표까지 같이 정리해 주신다면 이 강의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강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진법과 보수 부분이죠. 이 진법과 보수 부분은 우리 기사산업기사에서 최근 문제에서 진법 변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강의에서는 아예 진법을 빼고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진법 강의를 보내드렸었죠. 이 4강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필기만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실기까지 공부를 해야만 자격증이 나와요. 실기에서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라는 과목,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에서 진법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필기 공부할 때 이론적으로 진법을 알고 있어야만 실기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 두는 거고, 뭐 또 압니까? 여러분 필기 시험 문제에서 진법 변환 문제가 나올지, 그래서 강의를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법 변환 부분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고, 진법에 이어서 보수까지 이 4강에 설명드렸는데, 보수는 여러분 필기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보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컴퓨터는 얘 연산은 덧셈밖에 할 수 없어요. 그죠? 뺄셈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진법 변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진수를 8진수로,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과정과 또 8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기본적인 것은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 또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진법 변화는 한번 정리를 하셔서 학습해 둔다면 실기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5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여유있게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또 막 힘들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강의는 저도 힘들지만 뭐 여러분들도 뭐 강의 듣고 있는 거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을 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아니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아니라 이력서에 자격 사항에 넣을 수 있는 운전면허부터 시작해갖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자격증의 처음 도전이라든지. 근데 자격증에 도전했을 때 그 과정은 험난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라는 자체가 내가 공부했던 내 전공 분야를, 그 분야의 자격증을 따는 거는 오히려 쉽지만, 내가 전공했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자격증,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을 전공한 게 아닌데 운전하면 무서운데 운전면허증을 따야 된다. 그럼 상당히 힘든 도전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운전면허 뭐 필기시험 하룻밤에 다 공부해서 붙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 일주일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내가 다루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지만 거기에서 그 땄을 때, 합격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보처리 기사를, 산업기사를 공부하고 있어서 합격을 하고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손에 들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진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쵸?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여러분 손에 들은 그날, 그죠? 그 건배를 해야 되는데, 커피를 들고, 캔커피, 제가 캔커피 좋아하니까 캔커피를 딱 들고 우리 그 건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반드시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자꾸 말이 딴 데로 새네요. 그죠? 마지막 강의니까, 전자계성의 구조의 마지막 강의니까 좀 편안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우리 5강에서는 자료의 내부적 표현과 외부적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자료의 내부적 표현과 외부적 표현에서 이제 내부적 표현에서 사용되는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의 그림을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고정소수점 방식이라 하고,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부동소수점 방식이라 하죠. 정수를 표현하는 이 고정소수점 방식은 10진연산과 2진연산이 대표적인 거고, 10진연산에서는 팩 형식과 언팩 형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팩 형식을 다른 말로 팩 형식을 하고, 언팩 형식을 다른 말로 존 형식을 하면서 존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언팩 형식이다. 그래서 DDDS, FD, FD, SD 이거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생각 안 난다고요? 이 생각 안 나면 안 되는데, 그죠? 1강부터 열심히 들어오셨던 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들어본 것 같다. 선생님이 DDDS 하니까, 들어본 것 같다. FD, FD, SD 하니까 들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죠? 자고 나면 까먹는 게 그 사람인데, 그죠? 좋습니다. 이진연산에서는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일의 부수, 부호와 이의 부수 세 가지.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양수를 표현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하다 했었죠.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그 표현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부호와 이의 부수 방법이 그 표현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표현 범위도 같이 외워두셔야 합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부동소수점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수의 표현을 위해서 부동소수점 방식을 쓴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이 강의는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강으로 가겠습니다. 6강은 본격적인 이제 CPU에 대한 얘기죠. CPU가 프로세서고, 프로세서가 CPU가 주기억장치나 보조기억장치한테 내리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컴퓨터의 구성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운영체제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이고,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는 하드웨어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죠. 그 하드웨어 중에서 CPU라는 게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 중앙 처리 장치로서 우리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속에 있는 장치 중에서 제어, 연산, 기억 장치에 대해서 다뤘던 그런 파트라고 보여집니다. 명령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죠. 명령어 부분은 왼쪽에 연산자 부가 있고 오피코드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오퍼랜드 부, 주소부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정리를 했었으니까 오피코드 부분과 주소 부분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본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7강이었죠. 주소 지정 방식과 연산, 그리고 명령 실행과 제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크게 5가지 보여드렸습니다. 뭐 묵시적, immediate, 묵시적, implied addressing mode라는 묵시적 방법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즉시적이죠. 바로 이 한 거, immediate addressing mode. 그 다음에 직접, 간접, 또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자, 주소 지정 방식 이 5가지를 잘 정리해 두시고, 오피코드와 오퍼랜드 주소부 사이에서 주기억장치 메모리 안에 데이터를 넣고 빼는 과정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메이저 스테이트는 패치 사이클과 그리고 execute 실행 사이클, 그리고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사이클과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간접 사이클이 서로 이렇게 융합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메이저 스테이트. 메이저 스테이트에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이어서 8강이었습니다. 8강에서는 이제 기억장치 중에서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떠나서 우리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 중에서 CPU 내에 존재하는 레지스터가 기억장치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이건 CPU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관 기억장치, Associative Memory,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순으로 속도가 진행이 되고, 용량면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보조기억장 용량이 가장 크고 레지스터 용량이 가장 작다. 레지스터는 한 비트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죠? 그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안에 9강이죠, 9강. 9강은 이제 특수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 부분인데, 특수기억장치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연관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에 관련돼서 시험에 잘 나왔었죠. 연관 기억장치, Associative Memory, 연관 기억장치의 개념과, 그리고 특징,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까지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상 기억장치 부분도 주기억장치 용량은 늘 부족합니다. 그죠? 하지만 보조기억장치 용량은 늘 남아도니까 보조기억장치 전체 중에 일부분을 약간 떼다가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이걸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버추얼 메모리라는 이 가상 메모리가 특징으로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1번부터 14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상 기억장치의 특징은 반드시 쭉 한번 몇 번씩 읽어봐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10강이죠. 지난 시간 강의였습니다. 인터럽트,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컴퓨터가 중단되면 그 상태를 복구를 해서 원상태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인터럽트와, 그리고 오늘날 컴퓨터는 CPU 하나만으로 일 처리하기는 부족하니까 여러 개의 CPU를 두는 병렬 형태의 컴퓨터에 대해서 강의를 우리가 해드렸고,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인터럽트죠.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의 정의와 또 인터럽트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인터럽트가 발생됐을 때 어떤 여러 가지 특징과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잘 정리하셔서 인터럽트 관련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또 막 강의를 벌써 끌려고 하고, 막 필통 정리하고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항상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할 때까지
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그죠? 막, 강의 끝날 때쯤 되면 막, 책가방 싸고 막 그러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딱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최근 기출문제 분석과 더불어 최근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고 정리해야 되고, 전자계산기 구조 전체 강의를 최종 정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을 강의를 다 듣고 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온라인 강의니까 강의실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 전자계산기 구조가 11강까지 나와 있다면 11강까지 들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12강이 생겼다든가 혹시나 특강 그 테마에서 전자계산기 구조 대우쌤의 특강 하면서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도 들어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완벽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특강이 없으면 대우쌤이 이번 강의까지만 들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특강이 생기면 대우쌤의 판단이 이 강의도 들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고민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고민은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강의실에 들어오셔가지고 강의실에 있는 목차대로 강의만 열심히 들어주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면 다음 시간은 이제 전자계산기 관련 기출문제 풀이 강의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전자계산기 본강을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마무리 다듬어 주셔야 되겠죠. 기출문제 풀이로 다듬을 때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